이거 들고 나가! 구순이 넘은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31년이었습니다. 29에 시집와서 61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에 아들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31년을 살았는데 오늘 아침 남편이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싸서 나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가 던진 이 보따리만이 제 손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것을 제게 던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오늘은 61살에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은 여자 이야기예요. 31년 살았던 남편과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1살이 됐어요. 29에 시집와서 31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식 키우기에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법원 앞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편 김태호가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도장 찍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31년이었습니다. 29에 시집와서 61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할 때 제 이름으로 된 적금까지 깨서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인가 싶어 손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김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해야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김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 우리 이제 정리하자. 서로 다른 길 가는 거야. 저는 김태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1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서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제 31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김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김태호가 앞만 보고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 싸. 민수가 와 있을 거야. 민수라는 이름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35살 된 민수가 집에 와 있다면 적어도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김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김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오늘 중으로 나가셔야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 아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김민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짐 빼시면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하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35년 전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에요. 전 물려 키우고 밤새 아플 때 간호하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새벽 식당 일까지 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저더러 짐 싸서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왜 이러니? 엄마한테 왜 이래? 김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새 사업 시작하시는데 저를 공동대표로 세워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가주셔야 해요. 아버지 새 출발에 방해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업 지분이요? 공동대표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업 지분 받을 욕심에 어머니를 버리는 거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새벽마다 식당일 나가서 내 대학 등록금 벌었어.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김민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앞길 챙겨야죠. 빨리 짐 싸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31년 동안 살았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남편 사업에 다 보탰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커다란 쇼핑백 2개에 옷을 담았습니다. 31년 세월이 쇼핑백 2개로 정리됐어요. 너무 허망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풍경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 김태호 옆에 웬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오미란 씨야. 내 사업 동업자. 저는 오미란이라는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미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마치 하찮은 것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김태호가 오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보였어요. 사업 동업자에게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태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저 여자가 누구야? 동업자라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김태호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빨리 안 나가? 오미란이 김태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런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새 출발 준비나 하자. 오빠라고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벽에 손을 짚었어요. 31년 동안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현관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지팡이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 최복순 여사가 서 계셨어요. 올해 구순이 되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앞에 툭 던지셨어요. 시어머니가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저를 내쫓는 것이었어요. 31년 동안 시부모님 봉양하느라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받은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31년 세월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동생들도 형편이 어려워 신세질 처지가 못 됐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가 던진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들었길래 이것을 던졌을까요? 혹시 욕이라도 적힌 편지가 들었나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낡은 천 사이로 뭔가가 보였어요. 손을 넣어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적금 통장 5개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 통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금액을 보았습니다. 1,600만 원이었어요. 다른 통장을 펼쳤습니다. 1,500만 원, 1,700만 원, 1,300만 원, 1,900만 원. 5개 통장을 모두 합치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 돈을 제게 주신 걸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야, 이 돈은 30년 넘게 내 몫으로 모은 거다. 네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1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저를 위해 돈을 모아오셨던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했어요. 8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오늘 밤 잘 곳은 필요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쇼핑백 2개와 보따리를 들고 공원을 나섰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낡은 여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일 여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여관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혼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 하나 주세요. 여관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쇼핑백 2개와 낡은 보따리. 한눈에 봐도 집에서 쫓겨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여관 할머니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3층 끝방이에요. 하루에 3만 원. 열쇠를 받아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낡은 장판에 오래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 비바람은 피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통장과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어요. 8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받으시는 용돈이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얼마씩 모으셨던 걸까요? 아마 당신은 굶으시면서 돈을 모으셨을 거예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물때가 낀 자국이 보였어요. 61살 나이에 여관방 신세가 되다니요. 31년 전 시집 올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안 나가? 라고 소리 지르던 그 표정이요. 31년 동안 같이 산 사람 맞나 싶었어요. 아들 민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공동대표로 세워주시기로 했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사업 지분 받으려고 어머니를 버리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내가 낳아서 젖 먹여 키운 자식인데요. 그리고 그 여자 오미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던 그 여자요. 대체 언제부터 남편과 그런 사이였던 걸까요? 알면 알수록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 돈을 모으셨는지, 왜 저에게 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경로당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오후 3시쯤 나오셨어요. 저는 경로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어요. 아마 이 동네에 이혼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고 이리 와. 시어머니를 따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으셨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국밥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국밥집 문을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자. 밥 먹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인에게 순대국 2그릇을 시키셨습니다. 뜨끈한 순대국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드셨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빈속으로 들어가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국을 반쯤 먹었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가 3년 전부터 전연하고 바람이 났어.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년이라고요? 3년 전이면 시아버지 제삿날 음식 준비하느라 밤새 일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말리려고 했어. 근데 태호가 안 들어. 그놈은 원래 이기적인 놈이야. 어릴 때부터 제 욕심밖에 몰랐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았어. 너 시집온 첫날부터 모았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날부터요? 왜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태호를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언젠가 너한테 못된 짓 할 거라는 거 알았어. 근데 말해봤자 가정만 깨질 것 같아서 참았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90이 넘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네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 장사를 해.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1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30년 넘게 며느리를 위해 돈을 모으신 거예요. 국밥집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들 잘못이지. 이제 내 인생 살아.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잘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 끝에서 손을 흔드셨어요.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이 돈으로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61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간방에서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8천만 원이 있으니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밥하고 살림만 했지만 음식 만드는 것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날 오전 저는 가게를 알아보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재래시장 근처에 빈 가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어요. 고급 음식점 앞에 남편 김태호와 오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엊그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게 맞나 싶었어요. 31년 동안 저와 살 때는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 아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저는 성당에 다녔어요. 매주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고 봉사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때 새로 온 교인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미란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이미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피부가 희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봉사 모임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미선이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사업은 잘 되냐? 성격은 어떠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해줬습니다. 남편이 건설 자재 사업을 하고 성격이 좋다고요. 그러더니 이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남편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왜 소개해 달라는 건가 싶어서요. 그 후로 이미선이 갑자기 성당에 안 나왔어요. 몇 달 다니다가 뚝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 갔나 보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팔짱을 끼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15년 전부터 저 여자는 제 남편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이었고 남편 이야기를 물어본 것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제 남편에게 접근했겠죠. 시어머니가 3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미라는 12년 동안 기회를 노린 거예요. 끈질기게 제 남편을 노리다가 결국 성공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때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김태호와 오미란이 길 건너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쫓아가서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걸었어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인지 어지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순자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김영자였습니다. 30년 전 같은 동네에 시집왔던 친구예요. 젊었을 때 같이 품앗이도 하고 아이들 봐주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김영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김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리 와. 우리 집 바로 저기야. 김영자를 따라 걸었어요. 5분쯤 걸으니 낡은 빌라가 나왔습니다. 김영자가 2층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영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내왔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김영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꼴이 됐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나 이혼당했어. 김영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 저를 내쫓았다는 것. 31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방금 전에 오미란을 보았다는 것까지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그 여자 있잖아. 15년 전 우리 성당에 왔던 여자야. 그때 이미선이라고 했던 여자. 김영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 이미선? 그 새침하게 생긴 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때 나한테 남편 소개해달라고 했었거든. 나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야. 김영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독한 년이 있어? 15년 동안 남의 남편을 노렸다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영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김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사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문? 김영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집이랑 땅을 다 그 여자 이름으로 돌려놨대. 새 사업 자금도 그 여자가 관리하고 있다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집이랑 땅을 다? 김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응. 이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어. 석 달 전에 명예 이전 서류를 봤대. 전부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집과 땅은 저도 함께 일군 거예요.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제 적금 깨서 보탰습니다. 새벽 식당일 나가서 번 돈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31년 동안 모은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었어요. 김영자가 황급히 저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정신 차려.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영자가 수건에 물을 적셔 제 이마에 얹어주고 있었어요. 김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놀랐지? 미안해, 갑자기 말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알게 해줘서 고마워. 김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 응? 혼자 있으면 안 돼. 저는 김영자를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같이 고생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날 밤 김영자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있니? 엄마 보고 싶으면 연락해. 5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화면을 켜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존댓말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인데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김영자가 깰까 봐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울음이 멈췄어요.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버렸어요.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가 주신 8천만 원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야 해요. 61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요. 김영자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김영자와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자가 밥상을 차려주며 물었어요. 김영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영자야, 나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해. 김영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분식집, 떡볶이하고 김밥 파는 작은 가게. 나 그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김영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떡볶이 맛있잖아. 옛날에 동네 잔치 때 네가 만든 떡볶이 다들 엄청 좋아했었어. 저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젊었을 때 동네 행사가 있으면 항상 떡볶이를 담당했거든요. 모두들 제가 만든 떡볶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참, 나 아는 부동산이 있어. 거기 사장님이 착해. 내가 소개해 줄까? 저는 김영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영자야. 그날 오후 김영자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부동산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영자씨, 오랜만이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김영자가 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 박순자예요. 가게 하나 알아보러 왔어요. 부동산 사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가게 찾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작은 분식집 하려고요. 월세가 너무 비싸지 않은 곳이면 좋겠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철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마침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시장 안쪽에 있는 건데
전에 칼국수집 하던 곳이에요. 주인이 건강 문제로 접었거든요. 사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열쇠를 들며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동산 사장을 따라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니 작은 가게가 나왔어요.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유리창에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한쪽에 주방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 테이블 서너 개를 놓으면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들어요. 계약할게요. 부동산 사장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계약서 쓰러 오세요.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냈어요. 드디어 제 가게가 생긴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바로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유리창을 닦았어요. 먼지가 한가득 나왔습니다. 종일 청소를 해도 끝이 안 보였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옆 가게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에서 반찬 가게 하는 이말숙이에요.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해요. 분식집 하려고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좋네요. 이 골목에 분식집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청소 혼자 하기 힘들겠다.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처음 뵙는 분한테 어떻게 그래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뭐려? 앞으로 이웃인데 서로 도와야죠. 이말숙 아주머니가 저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바닥을 쓸며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가버렸어. 그때 애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저는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이말숙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 반찬 가게로 애들 셋 다 대학까지 보냈어.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이말숙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겠죠.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남편과 아들에게 버림받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청소를 마치고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 최소한만 했습니다. 벽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 저렴한 장판을 깔았어요. 주방 기구는 중고로 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튀김기, 그릇들. 시어머니가 주신 돈에서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열흘 정도 걸려서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순잔의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61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들어간 가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커다란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어머니, 이 밤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봉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개업한다며? 쌀 한 포대 가져왔어. 장사 잘 되라고.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모셨어요. 의자에 앉으시자 시어머니가 가게를 둘러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꾸몄네. 깨끗하고 좋아.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머니, 태호가 알면 어떻게 해요? 몰래 오신 거죠?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놈이 알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며느리 가게 개업하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구멍가게를 했었어. 그때 장사 비결을 하나 알려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한테 인심을 써. 많이 줘.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손님이 또 와. 그게 장사 비결이야.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손님에게 인심을 쓰라. 그 말이 평생 장사를 해보지 않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늦으면 그놈이 의심해. 저는 시어머니를 현관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장사 잘해라. 잘 될 거야.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개업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떡과 어묵을 손질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장사였거든요.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화분 2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어요. 김영자와 이말숙 아주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화분에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순자야, 개업 축하해. 대박 나라. 박 사장님, 축하드려요. 힘내세요. 저는 카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전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2분이었습니다. 떡볶이 2그릇과 김밥 2줄을 주문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넉넉하게 담았어요. 어묵도 많이 넣고 삶은 달걀도 하나씩 올려드렸습니다. 손님이 떡볶이를 한 입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맛있다. 여기 새로 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 개업했어요. 손님이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여기 맛있어. 자주 와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다니요. 31년 동안 밥을 해도 남편에게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첫날 매출은 8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뿌듯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순잔의 분식. 61살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가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시고 김영자가 있고
이말숙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맛있다고 해주신 손님들이 있었어요. 내일은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떡볶이도 더 맛있게 만들고 김밥도 더 예쁘게 말아야겠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1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뜸했어요. 하루에 서너 팀 오면 많이 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손님에게 인심을 썼습니다. 떡볶이를 시키면 어묵을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김밥을 사가시는 분께는 단무지를 따로 싸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단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분들이 점심때마다 오셨습니다. 2달이 지나니 입소문이 퍼졌어요. 시장 안쪽에 떡볶이 맛있는 집 생겼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석 달이 되니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생겼어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바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중학생들이 찾아올 때였어요. 근처 중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오후 4시쯤 되면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들어와서 떡볶이를 시켰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학생 서너 명이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할머니 떡볶이 진짜 맛있어.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데보다 훨씬 낫다. 다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 이제 여기만 올 거야. 할머니 떡볶이 짱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오히려 정이 갔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 여관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이삿짐은 쇼핑백 2개가 전부였습니다. 31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옷가지들이요. 그래도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원룸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 보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시장이 조용해서 손님이 적었어요. 그래서 문을 늦게 열고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잘 된다며? 한번 와보고 싶었어. 저는 얼른 시어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드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힘드셨겠다.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버스 타고 왔어.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뭘 해드릴까 생각했어요. 떡볶이는 맵고 김밥은 씹기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국수를 끓여드리기로 했어요. 주방에서 국수를 삶았습니다. 멸치 육수를 넉넉히 붓고 호박과 당근을 올렸어요. 달걀 지단을 곱게 채 썰어 얹고 김가루도 뿌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잔치국수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잔치국수잖아.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드셔보세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드셨습니다. 오물오물 씹으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시어머니가 국수를 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국수를 드시면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31년 동안 먹었는데 그게 제일 그리웠어.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31년 동안 밥을 해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밥이 질다,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불평만 했어요. 아들도 엄마 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울긴 왜 울어? 밥 맛있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국수를 다 드시고 숟가락으로 국물까지 떠드셨어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잘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기억나? 저는 사진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1년 전 제가 시집 오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29살의 제가 서 있었어요.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60살이셨어요. 지금의 저보다 1살 어리셨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네가 시집 왔을 때 나는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 될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떨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딸이 없어서 한이 많았어. 아들만 둘이거든. 그런데 네가 오니까 딸이 생긴 것 같았어. 31년 동안 내 딸처럼 여겼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31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를 딸처럼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이제 네가 잘 살면 돼.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꼭 잘 살게요.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버스가 오자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타셨어요. 버스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이 몰려왔어요. 일요일 저녁은 의외로 바빴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손님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고 어른들은 김밥을 드셨어요. 한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손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먹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이 나가시고 저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웃으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공간이 저의 것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루 매출을 정리해보니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요일 치고는 정말 많이 번 거예요. 가게 불을 끄고 나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잔의 분식. 4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저는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였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가게가 있고 제 집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3달 만에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에서 쓴 것을 생각하면 거의 본전을 찾은 거예요.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내 딸이 될 거라고. 그 말이 자꾸 가슴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없지만 저를 딸처럼 여겨주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김영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이말숙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61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분식집을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이 100명이 넘었고 하루 매출도 안정적으로 4, 50만 원은 나왔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와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갔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아들 김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반년 전에 저를 차갑게 내쫓던 그 오만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얼마만이니? 김민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년 만에 찾아와서 인사도 없이 돈을 달라고요? 엄마 얼굴을 보고 반갑다는 말도 없이 대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뭐? 돈? 인사는 안 하니? 김민수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인사할 시간 없어요. 급해요. 돈 얼마나 있어요? 저는 아들의 태도에 기가 막혔어요. 반년 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걸까요? 짐 싸서 나가세요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이 아들이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김민수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김태호의 새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었대요. 오미란이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았거든요. 사무실도 크게 얻고 직원도 10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오미란이 투자금을 관리한다며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부동산 명의도 오미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오미란을 그만큼 믿었던 거죠. 김민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년이 돈 들고 사라졌어요. 회사 자금이고 부동산이고 다 가져가고 잠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미란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군요. 15년 전부터 계획했던 게 이거였던 겁니다. 제 남편을 꼬셔서 재산을 빼앗고 도망치는 것. 김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도 있고 사채도 있어요. 다 합치면 3억 원이 넘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3억 원이라고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김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아버지가 공동대표 시켜준다고 해서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저한테도 와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공동대표? 반년 전에 아들이 저를 내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지분을 준다고 해서 어머니를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는 서류상 그년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년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에게 속은 거군요.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버렸는데 결국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야?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이번 주까지 5천만 원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빚쟁이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5천만 원. 제가 가게에 투자한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모아주신 돈 중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돈 없어. 김민수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가게 잘 된다면서요. 돈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을 빌리러 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니요. 반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도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반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 아버지 새 출발에 방해된다고 했잖아. 그때는 엄마가 필요 없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고? 김민수가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해요? 과거 얘기하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까맣게 잊고 돈만 달라는 겁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돈 못 줘. 김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그때 가게 문이 또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 김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김태호라고 하기 어려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어요.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바지는 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앞코가 벌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김태호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반년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으스댔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김태호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김태호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좀 살려줘.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31년 동안 저를 하인 부리듯 했던 남자였어요. 밥이 맛없다. 빨래가 덜 됐다. 집안이 더럽다. 매일 잔소리만 하던 남자였습니다. 저를 길바닥에 내쫓고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던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란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그년이 다 가져가고 도망쳤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통장도 텅 비었어. 나 지금 역 앞 노숙자 쉼터에서 자고 있어. 노숙자 쉼터라고요. 31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노숙자가 됐다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김태호가 제 바짓단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우리 31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김태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31년의 정이라고요. 그 정 때문에 저를 길바닥에 내쫓은 거였군요. 그 정 때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였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했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는 정이 없더니 이제 와서 정 타령이에요? 김태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때 아들 김민수가 김태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줘야죠. 아버지가 이 꼴이 됐는데 외면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족이라고요. 반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돈이 필요할 때만 가족인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김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테이블을 탁 치며 외쳤어요. 나가라고. 더 이상 볼 얼굴 없어. 김태호와 김민수가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김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김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김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김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죽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길바닥에 내쫓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31년을 같이 산 남편이에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가게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릎 꿇던 김태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면 돈을 달라며 소리치던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뭔가 답을 주실 것 같았어요. 경로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시어머니를 지난번 그 국밥집으로 모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호가 찾아온 것, 민수가 돈을 요구한 것, 오미란이 돈을 들고 도망친 것까지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국밥 국물만 조용히 드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태호는 벌 받아야 해. 네가 책임질 필요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자식을 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태호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남의 것도 탐내고 거짓말도 잘했어. 내가 못 가르친 거지. 그 버릇이 어른이 되어서도 안 고쳐졌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민수는 좀 달라. 그 애는 아비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원래는 착한 애였거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민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착했어. 근데 크면서 아비 닮아가더라고. 태호가 맨날 돈 타령, 출세 타령하니까 애도 그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래도 손자니까. 진짜로 뉘우치면 한 번만 기회를 줘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태호는 안 되지만 민수는 기회를 주라. 그게 시어머니의 조언이었어요. 국밥집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결정해. 근데 절대 무리하지 마. 내 인생이 먼저야.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수에게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어요.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흘 전에 초조하고 뻔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사흘 전에는 돈을 달라며 소리를 질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사흘 전에는 안 그랬잖아.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어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김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가리키면서 저놈한테 받아가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빚쟁이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빚쟁이한테 넘기려고 하다니요. 김태호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김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공동대표도 시켜주신다고 하고 나중에 사업 물려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35살 먹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김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아비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뉘우치면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김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조건을 하나 줄게. 그거 지킬 수 있으면 도와줄게. 김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인연을 끊어.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그때 도와줄게. 김민수가 멈칫했어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으라는 말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빚은 아버지가 갚아야 해. 네가 대신 갚아줄 필요 없어. 연대보증은 변호사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봐. 중요한 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김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끊을게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김태호가 받았어요. 김민수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 이제 아버지 일에 안 끼어들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김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랑 끝이에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진짜로 바뀌려는 것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섰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옆 가게 이말숙 아주머니가 아는 공장이 있어. 거기 사람 구한대. 내가 이야기해 볼게. 가서 성실하게 일해. 김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김태호가 가게에 몇 번 더 찾아왔어요.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김태호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태호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왔지만 저는 매번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태호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말숙 아주머니 소개로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포장 일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기로 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앉아.
금방 해줄게.